서하윤은 강씨 일가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갑고 현대적인 건축의 경이로운 박물관에 가까웠다. 아름다웠지만 주인처럼 살균된 듯한 공기는 생기가 없었다. 근엄한 표정의 나이든 집사는 하윤에게 집을 안내하며 엄격한 규칙들을 일러주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이었다. 회장님을 방해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도련님과 상호작용하려 하지 마세요. 하윤은 그 가족의 역학관계를 처음으로 엿보았다. 그녀는 강윤석이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 완벽한 양복 차림에 키 크고 권위 있는 인물. 그의 얼굴은 차가운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웅장한 복도에 조용히 서 있는 아들 강유진을 한번 쳐다보지도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고 지나쳤다. 그들 사이에 감정적 거리는 만져질 듯한 오싹한 힘이었다. 유진은 작고 아름다운 5살 배기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말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도자기 인형 같았다. 집사는 동정심 어린 낮은 목소리로 하윤에게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어머니 사고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첫날 동안 하윤은 조용히 유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텅 빈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청소하는 동안 그는 눈으로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억지로 상호작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하며 가끔 어린 시절의 단순하고 부드러운 미녀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그가 음악에 미묘하게 반응하는 것을, 그의 자세가 약간 이완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 그녀 본성의 편린을 보여주었다. 이 장의 주요 장면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당은 광대하고 조용했다. 윤석은 긴 테이블 상석에서 태블릿으로 일하고 있었다. 유진은 테이블 저편에 앉아 접시 위의 음식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하윤은 구석의 조용한 존재로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긴장감은 견딜 수 없었다. 윤석은 아들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다. 유진이 갑자기 포크를 떨어뜨렸다.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윤석이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하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줍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유진의 의자 근처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하루 종일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 소박한 이목구비, 평온한 눈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작은 손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가리켰다. 그리고 조용한 홀에 울려 퍼지는 놀랍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는 한 단어를 말했다. 엄마. 그 소리는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집사가 숨을 헉 들이마셨다. 윤석이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그는 아들을 그리고 하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불신 그리고 이내 어둡고 솟구치는 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몇 년 동안 그의 아내에 대한 기억은 신성하고 고통스러운 성역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이 이상하고 서투른 가정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궁극적인 모독이었다. 죽은 아내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가 의자를 요란하게 긁으며 일어섰다.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하윤에게 으르렁거렸다.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거냐고. 작은 포크를 손에 쥔 채 무릎 꿇은 하윤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는 방금 목소리를 찾은 침묵하던 소년의 희망차고 절박한 눈과 자신의 슬픔에 잠식된 강력한 남자의 분노에 찬 비난의 시선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기업 범죄를 조사하러 이곳에 왔지만 방금 한 가족 비극에 심장부로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무심코 그 중심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임무는 무한히 더 복잡해졌다.
식탁에서의 폭발 직후 윤석은 분노하며 하윤을 해고하려 했다. 그의 분노가 하윤에게 향하는 것을 본 유진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하윤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윤석의 분노를 무시하고 아이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닌 부드러운 보호자로서 안정적인 목소리로 아이를 안심시켰다. 아이의 괴로움을 다루는 그녀의 침착한 유능함에 윤석은 순간적으로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지만 내 일이나 해,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라는 차가운 경고를 날렸다. 이어진 며칠 동안 그들의 조용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하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유진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했다. 그녀는 그가 잠 못 이룬다는 것을 알고 그의 베갯머리에 진정 효과가 있는 산약초 라벤더 캐모마일 주머니를 놓아두었다. 그가 특정 음식만 먹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미묘하게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근처에서 일하며 같은 민요를 흥얼거렸다. 유진은 부엌 카운터에 작은 그림을 남겨두거나 그녀가 있는 방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밤이 되면 그녀의 방은 변신했다. 작고 소박한 하녀의 방. 하지만 문이 잠기면 최첨단 웨이퍼처럼 얇은 노트북과 정교한 도청 및 데이터 추출 장치가 나왔다. 이곳은 아르테미스의 공간이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가 드러났다. 그녀는 5년 전 키메라 데이터 유출로 인해 베리타스와의 합작 투자가 파괴된 국제 투자자 컨소시엄에 고용되었다. 독점 AI 기술을 경쟁사에 넘긴 그 유출 사건은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윤석의 아내를 죽음으로 이끈 사고를 초래했다. 하윤의 임무는 베리타스 내부의 첩자를 찾아 도난당한 데이터를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미 그 시점의 회사 재무 기록에서 여러 변칙 사항을 발견했고 모든 증거는 거래를 위장한 고위 임원, 즉 부회장이자 삼촌인 강민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저택의 보안이 삼엄한 서재 윤석에 금지된 사무실에 보관된 회사의 과거 서버 로그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장면은 강민준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저녁 식탁에서의 사건 말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한 것과 새로운 가정부에 대해 들었다. 그는 감상적이지 않았다. 냉철한 전략가였다. 형의 통제된 가정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은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에게 새 가정부 서하윤에 대한 신원조사를 명령했다. 그는 위험을 감지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석이 늦은 회의에 참석한 틈을 타 하윤은 곤충으로 위장한 마이크로 카메라 드론을 이용해 그의 서재를 엿보았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벽에 걸린 그림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첨단 렌즈를 통해 그림 액자에 이상한 점 숨겨진 금고를 암시하는 희미한 이음새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가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유진이 예기치 않게 등 뒤로 다가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놀란 그녀는 드론을 거의 추락시킬 뻔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그녀는 재빨리 모든 것을 껐다. 아이는 그저 미소 지으며 화면을 만지고는 떠나갔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새롭고 위험한 복선이었다. 장은 그녀가 화면에 저장된 그림 이미지를 보는 것으로 끝난다. 그녀는 이제 목표물을 찾았다. 하지만 커져가는 위험도 인지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어린 소녀는 언제든 그녀를 폭로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다. 그녀가 이 위험한 일을 맡게 된 이유인 그녀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결의를 다졌다. 가정부의 두 얼굴, 온화한 보호자와 무자비한 스파이은 충돌 과정에 있었고 판도는 매일 높아지고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엄마라는 단어만, 그것도 하윤에게만 말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가 죽은 후 처음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생생하고 활기로 가득했다. 그는 하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림을 남겨두었다. 하윤은 자신의 아르테미스 기술을 양육적인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유진의 비언어적 신호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가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로마 테라피와 약초 요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그를 위한 진정 효과가 있는 베개 미스트를 만들었다. 악몽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그가 구조화된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처리하도록 돕는 인지훈련인 간단한 논리 퍼즐과 게임을 고안했다. 윤석은 이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집사는 유진이 더 차분해지고 잠도 더 잘 자며 심지어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의 아들의 치료사는 갑작스러운 진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윤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이 나아지는 것을 보니 안도했지만 이 서투른 가정부가 값비싼 의사들이 실패한 일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에 깊이 짜증이 났다. 그것은 문제가 돈과 권력으로 해결된다는 그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 사회를 달래기 위해 윤석은 사업 파트너의 우아하고 오만한 딸인 최수아와 오랜 약혼 관계에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익숙한 차갑고 거래적인 세계를 대표했다. 최수아는 집의 미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해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아름다웠으며 특권의식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즉시 하윤과 충돌했다. 그녀는 정원에서 하윤 근처에 조용히 앉아있는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가짜로 지나치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유진아, 이리 오렴. 미래의 엄마한테 인위적인 것에 민감한 유진은 움찔하며 하윤 뒤로 숨었다. 이것은 수아의 자존심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다. 수아의 미소는 독살스럽게 변했다. 그녀는 하윤에게 돌아섰다. 너는 그냥 가정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네 자리를 잊지 마.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가 망상에 빠졌다고 해서 내게 무슨 특별한 지위라도 생긴다고 착각하지 마. 네 경계를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여기서 쫓겨나게 만들 테니까. 하윤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진 앞에서 보호적으로 서서 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 의무를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논쟁에 말려들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침착한 위엄은 수아를 더욱 격분시켰다. 윤석은 집에 돌아와 분노에 차 있는 수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하윤이 교활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즉시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평소 같았으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생각 없이 동의했을 윤석은 망설였다. 그는 아들의 그림 나아진 수면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 일을 하고 있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아이가 나아지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해. 이것은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하윤을 해고하기를 거부한 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는 약혼녀와 그들의 사업 동맹의 요구보다 아들의 안녕 하윤에 의해 촉진된을 선택한 것이다. 수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처음으로 하윤을 심각한 경쟁자로 보았다. 그날 밤 윤석은 유진의 방을 지나가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하윤이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민요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은 조용하고 모성애가 넘쳤다. 그는 가슴속에서 이상하고 반갑지 않은 욱신거림 위험할 정도로 따뜻함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불안해하며 재빨리 물러났다. 아들이 심은 신뢰의 씨앗이 가장 예상치 못하고
불편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윤의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베리타스의 외부 네트워크 분석은 끝났다. 그녀는 강민준 부회장을 가리키는 방대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 그가 키메라 유출을 지시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할 원본 거래 명령이나 통신 기록가 부족했다. 그녀는 이 마지막 증거 조각이 아마도 윤석의 서재에 있는 외부와 차단된 개인 서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석의 서재는 요새 속의 요새였다. 생체인식 스캐너 지문 망막, 별도의 전력망 정교한 경보 시스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직접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기술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이용한 교묘한 접근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윤석의 아들 유진의 호기심과 자신에 대한 애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유일한 열쇠였다. 하윤은 신중한 다단계 계획을 고안했다. 그녀는 보물찾기 놀이를 이용했다. 며칠 후 유진이 서재로 이어지는 웅장한 복도에서 작은 리모컨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하윤은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자석을 이용해 자동차의 신호를 미묘하게 방해하여 닫힌 서재 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 차는 문 아래에 끼어 꼼짝 못하게 되었다. 유진은 좌절하며 달려갔지만 차를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애원하는 눈으로 하윤을 쳐다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다. 그녀는 침착하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 자세는 그녀의 유니폼에 달린 브로치로 위장한 마이크로 스캐너를 생체 인식 키패드의 완벽한 범위 안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장난감 자동차를 꺼내려 애쓰는 척하는 동안 스캐너는 조용히 보안 시스템의 전자 서명을 분석하고 있었다. 최소 60초가 필요했다. 갑자기 주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울렸다. 윤석이 일찍 집에 돌아온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모퉁이를 돌아 그의 금지된 사무실 문 앞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그녀를 보기까지는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보안 스캔은 80%밖에 완료되지 않았다. 윤석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 보물찾기 놀이의 일부라고 생각한 유진이 근처 화병 뒤에 숨겨둔 연필을 찾아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찾았다. 그것은 맑은 기쁨으로 말한 새로운 단어였다. 모퉁이를 돈 윤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들이 서서 미소 지으며 새로운 단어를 말하는 광경을 보았다. 가정부는 그의 서재문 옆에 무릎을 꿇고 손에는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다. 그의 첫 본능은 의심과 분노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하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연필을 들어보였다. 엄마, 찾았어.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찬란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윤석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의 서재 근처에 있다는 분노는 아들이 그토록 행복하고 말을 하는 것을 본 충격과 복잡한 기쁨에 완전히 가려졌다. 그는 미소 짓는 아들을,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정부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브로치에서 스캔 완료를 확인하는 희미한 깜박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저녁 식사 준비하게 씻겨. 그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재에 들어가기 전 말한 전부였다. 장은 행복한 유진을 데리고 가는 하윤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는 필요한 데이터를 얻었다. 그녀는 아들을 열쇠로 사용했고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흐리고 있는 경계선은 매일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충돌 이후 하윤을 해고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윤석이 거절했다는 소식이 약혼녀 최수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분노하고 굴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 가정부를 성가신 존재가 아닌 자신의 위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았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부인할 수 없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윤석이 하룻밤 출장을 떠난 것은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수아는 자신과 윤석이 주최할 자선 행사를 계획한다는 명목으로 저택에 도착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하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표물은 매우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 윤석이 거실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던 죽은 아내의 유품인 사파이어 커프스링크였다. 감정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었다. 집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수아는 재빨리 커프스링크를 손에 넣었다. 나중에 그녀는 복도에서 하윤과 우연히 부딪혔고 그 혼란 속에서 몰래 커프스링크를 하윤의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그녀는 가짜 공황에 빠진 목소리로 경보를 울렸다. 커프스링크 돌아가신 사모님의 사파이어 커프스링크가 없어졌어요. 집안의 모든 직원이 소집되었다. 괴로워하고 보호적인 약혼녀 역할을 연기하며 수아는 즉시 직원 중 가장 신입이고 지위가 낮은 하윤에게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녀가 하윤을 보며 외쳤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몸수색을 해요. 집사는 마지못해 했지만 수아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하윤의 앞치마를 뒤졌고 경악스럽게도 커프스링크를 찾아냈다. 하윤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다른 하녀들은 경멸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아는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가 달콤하게 말했다. 천한 도둑. 즉시 회장님과 경찰에 전화하겠어.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웅장한 계단 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하윤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수아가 막 전화를 걸려는 순간 작고 맑은 목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갈랐다. 아니야. 모두가 얼어붙어 위를 쳐다보았다. 유진이었다. 그는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고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보호적인 불길로 눈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집사를 향해 돌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아를 가리켰다.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아 녹슨 그러나 절대적인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하고 분명한 문장을 말했다. 이 아줌마가 넣었어요. 내가 봤어. 그 효과는 엄청났다. 몇 년 동안 말을 못하던 소년이 회장 약혼녀를 고발하기 위해 완전한 문장을 말한 것이다. 그의 말에는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부인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더듬거렸다. 이 아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직원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정문이 열렸다. 윤석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출장은 단축되었다. 그는 약혼녀가 죄책감과 공황에 빠진 얼굴을 하고 말을 못하던 아들이 반항적으로 서 있으며 고발당한 가정부가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서 있는 광경을 마주했다.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게 된 어린 소년에게 보호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윤석은 날카로운 마음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커프스링크 수아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가정부를 변호하기 위해 완전한 문장을 말한 불가능하고 기적 같은 사건.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아빠한테 다시 말해줘. 뭘 봤니? 유진은 하윤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고는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저 아줌마는 거짓말쟁이야. 하윤 아줌마는 내 엄마야. 장은 윤석의 경악한 얼굴에서 끝난다. 그는 단순한 절도 고발 현장에 돌아왔다가
기적과 선택에 직면했다. 처음으로 그는 하윤을 직원이나 문제가 아닌 어떻게든 아들의 침묵의 벽을 허문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세계는 방금 돌이킬 수 없이 흔들렸다. 커프스링크 사건의 여파. 최수환은 저택에서 쫓겨났고 윤석은 해소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약혼을 파기했다. 이 일은 재계의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세상은 아들의 기적으로 인해 뒤집힌 상태였다. 집사와 다른 직원들은 이제 하윤을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대했다. 그녀는 말을 못하던 어린 도련님의 입을 열게 한 여자였다. 윤석의 하윤에 대한 관점 전체가 바뀌었다. 그의 냉담함은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호기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그녀를 하녀가 아닌 하나의 퍼즐로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조용한 효율성 모든 것을 미묘한 논리로 개선하는 그녀의 살림 솜씨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여가 시간에 읽는 전략과 경제에 관한 어려운 책들을 보았다. 서투른 하녀라는 페르소나는 더 이상 증거와 맞지 않았다. 적대자인 강민주는 자신의 동맹인 수아가 버려지고 하윤을 해고하려던 계획이 역효과를 낳자 격분했다. 그는 상황을 격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밀리에 베리타스의 새로운 위기를 조장했다. 여기의 기업을 이용해 그는 그린메일 공격을 개시했다. 베리타스 주식에 상당 지분을 매입한 뒤 적대적 인수를 하겠다고 위협하여 회사가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되사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윤석을 끔찍한 상황에 빠뜨렸다. 윤석은 이사회와 긴박한 회의 중이었다. 임원들은 분열되었다. 재무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기를 원했다. 법무팀은 싸우기를 원했지만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싸움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윤석은 그들의 창의력 없는 해결책에 좌절했다. 그날 밤 윤석은 서재에서 재무 데이터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하윤이 조용한 일상이 된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차를 가져왔다. 그녀는 우연히 그의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주식 차트를 힐끗 보았다. 꼭 동네 골목대장을 상대하는 것 같네요. 그녀의 어조는 마치 무심한 관찰을 하는 것처럼 단순했다. 윤석이 방해에 짜증이나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제 마을에서는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다. 큰 지주가 작은 농장들을 위협해서 전부 사들이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팔지 않았어요. 모두 돈을 모아서 그의 가장 좋은 밭 한가운데에 있는 작고 쓸모없는 그의 땅 조각을 사버렸죠. 그의 큰 계획을 망치고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는 협상해야만 했죠. 그녀는 단순한 민담처럼 말했지만 윤석에게는 그것은 전략적 통찰력의 번개와도 같았다. 그의 팀은 방어적으로 집을 생각하거나 정면 공격 법적 싸움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대칭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린메일러 역시 약점을 가진 기업 사냥꾼이었다. 만약 베리타스가 방어만 하는 대신 그린메일러의 다른 더 취약한 투자처 중 하나에 작고 표적화된 그리고 매우 공개적인 역공을 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사격이 될 것이다. 협상의 역학 전체를 바꿀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응시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단순한 마을 비유가 방금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 전략의 문을 열었다. 그는 그녀 하녀, 그의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를 보았고 그가 키메라 유출 사건을 찾기 위해 비밀리에 고용하려 했던 수사관 아르테미스에게서나 볼 법한 명석하고 비범한 논리의 섬광을 보았다. 퍼즐 조각들이 스릴 넘치면서도 무서운 방식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강민주는 서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그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하녀의 통찰력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윤석에게 탈출구를 주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했고 이번에는 영원히 그래야만 했다. 윤석은 전화기를 들고 새로운 역공 전략을 실행에 옮기며 재무팀에 날카롭고 자신감 있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에너지와 명료함의 급증을 느꼈다. 통화를 마친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윤은 조용히 서재를 나간 뒤였다. 그는 그녀가 가져다 준 이제는 비어있는 찻잔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단지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깊이 매료되었고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보안 전화기를 들어 보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하윤에 대한 완전하고 심층적인 신원 조사를 해줘. 그가 말했다. 장부 외로.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 윤석의 비공식적인 하윤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었지만 더디었다. 그녀의 과거는 전문가의 솜씨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동시에 하윤은 사장에서 스캔한 보안 데이터를 이용해 그림 뒤에 실제 서버와 하드 드라이브에 접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 재부팅을 위해 생체인식 센서가 잠시 비활성화되는 유지보수 프로토콜, 아주 작은 기회의 창을 발견했다. 강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의 그린메일 공격은 윤석의 명석하고 예상치 못한 방역에 의해 저지되었다. 그는 그 전략이 윤석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 배후에 가정부가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윤석이 새로운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민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위협적인 존재인 하윤을 제거하고 그녀가 찾았을지도 모르는 증거를 회수해야 했다. 그는 간단한 사고가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결론 내렸다. 덫의 무대는 저택의 거대한 유리 온실 실내 수영장이었다. 늦은 밤이었다. 민주는 유진이 잠든 후 하윤이 가끔 조용한 수영을 하러 그곳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수영장의 수중 조명과 자동 풀커버 장치에 전기 시스템을 조작했다. 계획은 그녀가 수영하는 동안 물에 대규모 전기 합선을 일으킨 다음 무거운 풀커버를 자동으로 닫아 그녀를 가두는 것이었다.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일 터였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던 하윤은 수영장으로 향했다. 그녀가 수영하는 동안 수중 조명이 불규칙적으로 깜박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결함 있는 전류의 신호였다. 그녀의 훈련된 감각이 즉시 위험을 경고했다. 그녀는 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나쁜 꿈을 꾼 유진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민준의 부하가 목격자를 보고 당황하여 주 전원 서지를 작동시켰다. 물에서 격렬하게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다. 무거운 자동 풀커버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닫히기 시작했고 물속의 하윤과 좁은 가장자리의 유진을 모두 가두려 했다. 잠 못 이루던 윤석은 서재의 보안 피드를 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모니터에서 유진이 방을 나와 수영장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짜증과 걱정이 뒤섞인 채 그 역시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스파크가 튀는 물 닫히는 덮개, 그리고 그 안에 갇힌 그의 아들과 가정부라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이곳에서 하윤의 위장이 벗겨졌다. 그녀는 물에서 번개 같은 속도로 튀어나와 사고를 치명적으로 위장하려던 괴한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무술로 순식간에 그를 무장 해제시키고 제압했다. 윤석은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서투른 가정부가 훈련된 요원처럼 움직였다. 풀커버는 여전히 닫히고 있었고 유진을 덮치기 직전이었다.
제어판은 스파크를 튀기고 있었다. 그녀는 수동으로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벽걸이에서 태블릿을 뜯어내 케이스를 열고 맨손으로 회로를 조작하여 장치가 역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극도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고도의 정의 공학 기술이었다. 풀커버가 후퇴했다. 전기가 끊겼다. 유진의 겁에 질린 흐느낌만이 정적을 깼다. 하윤은 자신의 안전은 잊은 채 아이에게 달려가 수건으로 감쌌다. 그녀는 흠뻑 젖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온 신경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윤석은 입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불가능한 것을 목격했다. 서투르고 순박한 가정부가 엘리트 군인이자 천재 엔지니어의 기술을 선보였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제압된 괴한을 그리고 재배선된 제어판을 번갈아 보았다. 전략적인 조언 압박 속에서의 침착함 그녀, 과거의 미스터리 퍼즐 조각들이 잔인한 명료함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는 아직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그가 집에 들인 여자, 그의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여자는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완전히 다른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장은 아들을 위로하는 그녀를 바라보는 충격과 두려움, 그리고 끔찍하고 동트는 이해의 폭풍에 휩싸인 그의 모습으로 끝난다. 그의 세계 전체가 방금 안팎으로 뒤집혔다. 수영장 사건의 직후 제압된 괴한은 윤석의 개인 보안팀에 의해 끌려갔다. 유진은 충격받은 집사에 의해 진정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윤석과 하윤은 그의 광대하고 조용한 서재에 단둘이 남았다. 불가능한 것을 목격한 그는 이제 진실을 필요로 했다. 그는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사라진 날것에 어리둥절한 강렬함으로 그녀 앞에 섰다. 당신 누구야? 그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서류상의 이름 말고 진짜 정체가 뭐냐고. 하윤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게임은 끝났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의 태도가 변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하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침착하고 날카로우며 평가하는 듯한 전문가의 눈을 가진 여자가 나타났다. 제 직업상 코드명은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저는 기업 회수 전문가입니다. 5년 전 베리타스와 키메라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했던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고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의 대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걸어갔다. 몇 번의 재빠른 제스처로 그녀는 결국 그에게 주려 했던 자신의 전체 조사 파일을 띄웠다. 화면은 데이터 순서도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밝혀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삼촌인 강민준이 어떻게 수년간 체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 기밀을 팔아왔는지, 키메라 유출이 어떻게 베리타스의 핵심 AI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겨 회사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는지, 그녀는 숨겨진 계좌 복구한 통신 기록 등 모든 것을 민준과 연결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윤석은 들으며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고 타는 듯한 질문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왜 내 아내가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녀가 그 채에 있었던 거지. 경찰은 사고라고 그녀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윤이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님.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공감의 기미가 서리며 부드러워졌다. 사모님은 키메라의 수석 연구원이셨습니다. 그분 자체로 천재셨죠.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띄웠다. 그녀의 팀이 가까스로 해독해낸 그의 아내의 암호화된 개인 로그였다. 사모님은 민준 부회장의 반역을 발견하셨습니다. 하윤이 설명했다.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증거를 찾으셨죠.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회장님을 만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복구된 짧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그가 내가 아는 걸 알아, 민준 씨가. 그가 날 막으려고 해. 세상에 저 트럭. 통화는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끊기고 이내 침묵이 흘렀다. 키메라 유출은 단순히 데이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윤이 부드럽지만 파괴적인 단어들로 결론 내렸다. 살인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은폐수단이 되었죠. 민준 부회장은 경쟁사가 데이터를 해킹하고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진실의 끔찍한 전모가 마침내 윤석을 덮쳤다. 그의 아내는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회사, 그의 유산을 지키려다 영웅처럼 죽었다. 그의 아들은 단지 엄마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도둑맞은 것이었다. 5년 동안 그가 짊어져온 슬픔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화산 같은 분노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무치는 죄책감의 파도로 변했다. 그는 목구멍에 갇힌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윤은 임무를 완수한 채 그의 앞에 섰다. 그녀는 진실을 전달했다. 그녀는 자신을 경멸했던 차가운 남자, 강력한 CEO가 자신이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무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직업적인 거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공유된 고통으로 복잡해졌다. 그가 붉게 충혈된 무서운 새로운 목적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도와줘. 그가 날것에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놈이 대가를 치르도록 도와줘. 장은 이 간청으로 끝난다. 조사는 끝났다. 정예 그리고 복수를 위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함께할 것이다.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윤석과 하윤은 비밀리에 함께 일하며 강력하고 집중력 있는 팀이 되었다. 윤석은 더 이상 차갑고 먼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였고 그의 슬픔은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바뀌었다. 하윤은 그의 전략가였다. 그들의 목표는 다가오는 연례 주주총회였다. 강민준이 회사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할 바로 그 무대.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 단순했고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치부될 수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다. 미끼는 복구된 키메라 데이터였다. 윤석은 회의에서 새롭게 고용된 보안 컨설턴트 아르테미스의 획기적인 기술 덕분에 데이터를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여 키메라 2.0을 만들었다고 발표할 것이었다. 그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신규 파트너십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발표는 민준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것이었다. 침묵하면 윤석의 거대한 승리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 키메라 2.0의 진위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본 도난 데이터에 대한 자신의 내밀한 지식을 드러낼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그를 궁지로 몰아 프로젝트의 신용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할 것이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강당은 꽉 찼다. 강민준은 매끄럽고 자신감 있는 발표를 했다. 그는 완벽하고 안정적인 부회장처럼 보였다. 윤석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사명을 띤 남자였다. 그는 키메라 2.0과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주주들은 열광했다. 실시간 시세 표시기에 나타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경악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데이터는 팔렸고 프로젝트는 죽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선언했다. 이 기술은 불안정합니다. 핵심 알고리즘에 결함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무모한 짓입니다. 강 회장님,
윤석은 차가운 미소로 그를 보았다. 그렇습니까? 부회장님, 아마도 우리 보안 컨설턴트가 그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디지털 그림자에 가려진 인물 목소리는 전자적으로 변조되어 있었다. 아르테미스였다. 맞습니다. 강민준 부회장님. 변조된 목소리가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결함이 있습니다. 원본 도난 데이터에 심어진 독특한 킬 스위치 알고리즘 말입니다. 도둑만이 어떻게 설명할지 알 수 있는 바로 그 알고리즘이죠. 화면이 분할되었다. 한쪽에는 민준의 공황에 빠진 얼굴이, 다른 쪽에는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민준이 경쟁사에게 전화를 걸어 키메라 2.0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바로 그 결함을 설명하는 비밀 녹음이었다. 그는 두 번째로 반역을 저지르다 훔친 지식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마지막 증거가 재생되었다. 윤석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 녹음 파일. 그녀가 민준을 자신을 막으려는 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침묵에 잠긴 경악한 강당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은 완전히 폭로되었다. 그는 부인을 외치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는 절대적이었다. 그는 전 세계 앞에서 살인자이자 반역자로 드러났다. 검사들이 강당으로 들어와 민준을 체포하는 동안 윤석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삼촌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하윤이 절차를 지켜보고 있는 개인 관람실로 직행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르테미스 헤드셋을 벗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전쟁은 끝났다. 과거의 유령들에게 복수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을 위한 새롭고 불확실한 미래가 시작되었다. 장은 윤석이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끝난다. 주주총회 후 일주일이 지났다. 베리타스 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민준의 체포와 그의 아내 살해를 포함한 범죄의 전모는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조용한 펜트하우스에서는 다른 종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윤은 작은 가방을 싸고 있었다. 그녀의 계약은 이행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윤석은 그녀 자신의 공간이었던 작은 하녀의 방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방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뭐 하는 거요?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에 잠겨 꽉 막힌 목소리로 물었다. 제 일은 끝났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간단히 말했다. 키메라 데이터는 안전하고 범인은 잡혔습니다. 컨소시엄과의 제 계약은 완료되었어요. 우리 사이는 어떻소? 그가 물었다.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일이었나? 그녀는 마침내 그를 마주 보았다. 우리라는 게 있긴 한가요?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저는 회장님의 조사를 위한 도구였고 회장님은 제 고용주였죠. 성공적인 임무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전문가의 벽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 벽은 부서지기 쉬웠다. 그는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제안할 계약도 그녀를 유혹할 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나는 아르테미스를 고용하고 싶은 게 아니오. 그가 말했다. 서하윤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소. 알아. 되돌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미래를 제안할 수는 있어.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자리든, 세상 어디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보상으로, 사죄의 의미로. 그는 여전히 거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돈은 원하지 않아요. 직책도요. 저는 몇 년 동안 가짜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는 그저 제 자신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가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끝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그를 지나쳐 걸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유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밝게 빛나는 태양 아래 키 큰 남자 여자 그리고 작은 소년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는 하윤이 아닌 아버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윤석이 놀라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이어서 애원하는 눈으로 하윤을 보았다. 그는 그림을 들어 올렸다. 엄마, 가지마. 이것이 그들 사이의 달이었다. 아이의 단순하고 정직한 간청이 어른들의 복잡한 고통 죄책감 그리고 직업적인 경계를 모두 갈랐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이나 임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치유가 필요한 부서지고 다시 짜맞춰진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윤석은 아들 너머로 하윤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들의 것과 똑같은 절박하고 연약한 간청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한 CEO가 아니었다. 아들의 생명을 되찾아준 유일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윤은 그림을 어린 소년의 희망에 찬 얼굴을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부서진 남자를 보았다. 의무와 위험으로 수년간 쌓아 올린 그녀 마음의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유진을 꼭 껴안았다. 아무데도 안 가. 그녀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1년 후 그들 세 사람은 차가운 현대식 저택이 아닌 윤석의 아내가 자랐던 바닷가의 작고 따뜻한 집에 있었다. 윤석은 제잘거리며 웃는 유진에게 물수제비 뜨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제 베리타스의 새로운 기업 윤리 및 보안부서 그녀가 스스로 만든 직책의 책임자가 된 하윤은 현관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스파이 아르테미스도 하녀 하윤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하윤이었다. 윤석이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녀도 미소로 화답했다. 이야기는 이 재건된 가족의 이미지로 끝난다. 과거를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함으로써 그들만의 조용하고 힘들게 얻어낸 평화를 찾은 모습이었다.